보이드는 고드핸드의 리더이며 5명의 고드핸드 중 가장 오래된 인물입니다. 그는 낙인을 찍는 집행자이고 늘 인가유를 강조하며 천사장이란 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은 뇌가 드러나고 눈이 꿰매져 있으며 입 주변 가죽은 뒤집혀 있고 6개의 해골 손가락과 비정상적인 긴 팔로 선택된 재물에게 계약의 낙인을 새깁니다. 보이드는 단순한 괴물이 아닌 운명의 집행자이자 신의 질서를 강제하는 존재이며 그 기괴함 속에는 선택과 인과 그리고 배신과 충성의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이드의 특이한 외형은 단순한 육체적 변형이 아니라 그의 인간 시절 내면과 깨달음을 향한 집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노시스 학파처럼 암이라는 궁극의 진리를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한 인간 집단이 있었듯이 보이드 역시 감정보다는 순수한 지식과 이성을 추구했던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의 심장과 장기들이 제거된 모습은 단순한 고문이나 폭력의 흔적이 아니라 감정과 인간적 연약함을 스스로 떨쳐내고 깨달음에만 몰두한 그의 내면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이드가 사도로 변한 외형은 인간 시절의 내면적 성향이 투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룬벨드가 각마 의식 중 자신을 용이라 선언하며 사도화되는 장면처럼 사도화된 형태는 당사자의 정신과 철학, 내면적 갈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보이드의 경우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이성과 탐구만을 쫓았던 내면이 사도화된 외형에 반영되어 지금의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이 된 것이죠. 모즈크스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그의 외형은 단순한 폭력이나 고문의 산물이 아니라 내면의 철학과 사고, 집착과 욕망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드의 모습 하나만으로도 그의 인간적 순수함이 무너지면서부터 고드핸드로 이어진 과정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이드의 과거를 생각해 보려면 먼저 해골기사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해골기사, 즉 카이젤릭의 과거에 대해서 말이죠. 먼저 한국어 발음으로 카이젤릭이었으나 차후 가이제릭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먼 옛날 1000년 전 대륙에는 아직 통일되지 않는 작은 오지 국가가 많았고 수많은 부족들끼리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토지는 점차 황폐해지고 식량난과 전염병이 돌아 거의 인구 3분의 1이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침내 전란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자가 등장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카이젤릭의 압도적인 힘과 강렬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대륙 전체를 통일하게 되었죠. 물론 역사란 미화되고 변형되기 마련이지만 미들랜드 전승에서는 카이젤릭은 대륙을 통일 후 나라의 인부들에게 엄청난 중노동을 시켜 거대한 도시를 지었고 국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타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5천사, 아니 4명의 천사에 의해 천재지변으로 도시는 땅속에 가라앉고 그 도시는 강한 햇빛과 바람을 맞지 않고 당시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도시의 이름은 중앙의 땅이라는 의미로 미들랜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미들랜드에서 보이드가 5번째 고드핸드가 됐다고 추측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고드핸드의 재물은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 또한 극한의 감정을 가져야만 일식이 시작되기에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또 그가 백성을 사랑하고 해골기사가 과거 보이드의 왕이었더라면 미들랜드의 전승처럼 해골기사는 과거 인간이었을 적 폭군이었다는 말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사실 지금의 해골기사의 이미지상 역사가 변형되어 왜곡되어진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그가 지금까지 한 일련의 행동과 게드플린 같은 요정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해골기사가 폭군이 아니더라도 보이드로 인해 일어난 일식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정치적 아첨꾼들과 반대 세력 간의 공격 등 여러 모함과 음모를 통해 왕에게 신임을 잃었고 잔혹한 고문을 받으며 절망 속에 일식이 일어났다는 말이 더 설득력 있기도 합니다. 또는 정치적 권력을 가지려 했다거나 교회 세력이었거나 현재가 아니었나라는 여러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해골기사의 1000년 전 기억엔 보이드를 제외한 인물들은 다른 인물들이었고, 해골기사는 일식에 의해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가츠가 입은 갑주의 기억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절망과 슬픔 그리고 격정의 감정들이 갑주를 폭주시킬 만큼 엄청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피스와 가츠처럼 보이드는 해골기사에게는 끊을 수 없는 복수의 대상이었고, 끝까지 추적하여 자신에게 전부였던 나라의 백성들과 사랑했던 여인을 위한 복수를 하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하여 수십 가지의 스토리가 예상되지만
카이젤렉은 전승에서 나온 타락한 군주가 아니었고 보이드와 관계를 가츠와 그리피스의 관계로 생각해보면 카이젤렉과 보이드는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대륙 통일을 함께 이루어낸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카이젤렉은 사람을 하나로 묶는 탁월한 카리스마와 강철 같은 의지를 지녔고 현자 보이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략과 전술로 전쟁의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피폐한 나라들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 성공은 곧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이드는 늘 전쟁에서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지만 모든 찬사는 언제나 카이젤렉에게 돌아갔고 언제부터인가 백성과 귀족, 군사들 사이엔 그가 황제로 추대될 것이라는 소문이 났었죠. 그리고 그 소문 속에서 보이드는 자신이 아무리 지혜롭고 헌신적인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림자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열등감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죠. 보이드는 어린 시절 노인에게 받았던 베이리트를 손에 쥐며 대륙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내가 왕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업적은 모두 카이젤렉의 이름 아래 기록되었고 늘 동등한 동료라고 믿었던 현실은 그를 어둠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베이리트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의 마음속 욕망과 절망을 흔들고 있었는데 보이드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늘 그림자여야 하는가? 역사를 남기는 자는 언제나 왕이지 참모가 아니지 않는가? 그 의문은 처음엔 마음속 작은 씨앗처럼 머물렀지만 권력과 인간의 욕망은 그것을 거대한 나무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카이젤렉이 왕이 되면서 거부하려 해도 공허한 마음은 커져만 갔고 결국 그는 자신 안의 무지를 깨닫지 못한 채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며 그의 질투와 집착은 점차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이드는 카이젤렉을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이단이라는 유명을 씌우고 정치와 종교를 이용해 피비린내 나는 보복과 권력 장악을 시작했습니다. 귀족들과 결탁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회유하며 새로운 질서를 설계했지만 그의 불꽃은 태어나기도 전에 꺾였고 음모는 서툴렀습니다. 카이젤렉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보이드는 자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의로운 현자에서 질투와 시기 속에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림자가 되었고 지하 감옥에서 이어진 고문과 수치 속에 인간의 존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이 그의 정신을 짓밟은 것은 사람들이 내뱉은 배신자라는 말과 살인자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쌓아온 명예와 이상, 철학과 업적이 모래처럼 흩어졌음을 깨닫는 순간 그 절망 속에 하늘은 일식으로 검게 뒤덮였고 보이드는 마지막 선택을 내리고 미들랜드 백성을 바친 그는 왕이 되고자 했던 욕망은 이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의 그림자가 되려는 집착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일조차 카이젤렉의 이름으로 역사는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들랜드의 왕은 폭군으로 기록되며 보이드라는 이름은 또 한 번 카이젤렉의 그림자에 가려지게 되었죠. 또는 그가 한때 성직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베르세르크에서 법왕청이 섬기는 신앙의 뿌리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교리는 오랜 세월과 권력의 필요 속에서 뒤틀린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모주구스가 벌였던 잔혹한 행위와 법왕청 아래 자행된 폭력은 무엇이든 용서되었고 그 사실은 당시 시대가 얼마나 냉혹했는지를 보여주는 표본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의 초점은 보이드라는 존재의 등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필요에 따라 신을 바꾸고 신의 이름으로 권력을 정당화했습니다. 니체가 말했듯 신은 죽었다. 하지만 그 죽음 뒤에는 늘 권력이 자리합니다. 보이드는 극교회가 배출한 명망 높은 사제이거나 철학적 사유와 진리를 탐구한 학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 신의 뜻을 순수하게 전달하려고 했던 종교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통일전쟁이 끝난 이후 법왕청은 스스로를 평화의 수호자로 포장하며 혼란 속에서 권력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성스러운 질서와 정의를 설파했지만 반항하는 백성들은 고문과 협박으로 잠재워줬고 귀족들은 교회의 허가 없이 움직일 수 없었으며 왕권 앞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태도를 보여 스스로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정의는 권력을 정당화하는 장치 속에 차갑게 무시되었고 권력과 결탁한 교회 앞에서 진실을 말했던 보이드의 외침은 곧 권력의 칼날과 맞닿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들고 왕에게 직접 건의를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과 억압받는 민중의 고통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순수한 신념을 담아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말은 세력과 권력의 벽에 막혀 단 한 줄기의 바람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왕의 귀에 닿지 않았고 교회와 귀족들의 음모 속에서 보이드의 외침은 무력하게 사라졌습니다. 보이드는 깨달았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인간의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으며 자신이 믿었던 신조차 권력 앞에서 무력하다는 잔혹한 현실을. 분노와 절망 속에서 주저앉은 보이드의 내면은 완전히 뒤흔들렸습니다. 푸코가 말했듯 권력은 지식을 만들고 지식은 다시 권력을 정당화합니다. 법왕청의 교리와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권력 유지 장치로 변질해버린 것이었죠. 카이젤렉은 수많은 땅을 정복한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복과 권력에도 불구하고 백성과 신앙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죠. 보이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토록 강력한 군주는 이 폭정을 막지 않는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의문은 분노로 번지고 다시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필요할 때 나타나지 않는 기적과 부재한 구원에 대해 그는 의구심을 품습니다.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정의와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은 그의 마음을 짓누르며 잔혹한 고문 속에 순수했던 신앙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지하 감옥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폭력 속에서 신념마저 처참하게 부서져갔죠. 신념을 잃은 진실한 종교인에게 물리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 고통이었고 그 극한의 절망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베이리트는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보이드의 진실을 찾으려는 그의 외침은 허무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허무야말로 새로운 신을 낳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이드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까지 돕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